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강재현 조사역입니다. 지난 시간 다뤘던 최근의 국내외 전자금융 동향 어떠셨나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시청자분들도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향후 지급결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지 조사역입니다. 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도 지급결제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들께서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들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4월 30일 한은금요강좌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네,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국내외 전자금융과 관련된 산업 이슈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통해 향후 미래에는 지급결제 부문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겠다 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요? 그러면은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맞아요. 저도 보통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만 보통 가지고 다니거든요. 안 가지고 다녀도 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국가별 현금 결제 비중인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19.8%로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도 안 되죠. 그리고 또 결제 방식도 다양해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현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지급수단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전자지급 수단들이 더욱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은 아마존 고의 사진이에요. 점포에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매장인데 물건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천장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이용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매장에 나가는 순간 구입한 물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무인 매장은 이미 상용화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페이와 같은 생체인식을 통한 지급결제도 시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체인식을 통해 지급을 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지급 서비스가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생체인식 기술은 현재 지문, 홍채, 얼굴 등의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적 특징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명과 음성 등의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인증 방식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현금뿐만 아니라 실물카드,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생체인식을 통한 인증 기술이 발달하면 현금 없는 사회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지급결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현금 없는 사회보다 좀 더 빨리 현실화될 부분인데요. 바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어쩌면 미래라고 말씀드렸을 때 상상력, 가능성, 혁신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가 간 지급 서비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무역이 확대되고 해외 이주 노동자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 간 지급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국가 간 지급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거죠?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거래 상대방과의 지급 결제가 우리나라에서와 차이가 없을 만큼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간 제기되었던 높은 비용, 느린 속도, 그리고 제한된 접근성과 투명성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G20은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 간 표준을 제정하면서 국가 간 지급 결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낮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BIS CPMI가 2020년 7월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19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요. FSB 등 국제기구 TF는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 시기 및 달성 목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실제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가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법 완화를 통해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허용하고 전자금융업자의 해외 결제를 허용하는 등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독점했던 해외 송금을 증권사, 핀테크 기업에도 허용하고 송금 한도도 확대하면서 기관 간 경쟁에 따른 수수료이나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도 가능해져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이용했던 간편 결제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간편 결제에 충전한 머니 포인트 등을 이용해 일본과 같은 외국 현지 가맹점에서 별도의 환전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업과 기술적인 혁신이 모두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영어로 줄여서 CBDC라고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내 지준 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것이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연구 중인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CBDC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결제은행인 BIS는 2020년 10월 CBDC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CBDC는 기본적으로 3대 기본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현행 중앙은행 통화와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민간 통화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교환 가능성, 편의성, 수용성, 그리고 가용성 등 14가지 주요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씀드린 기본 원칙이나 주요 특성은 결국 CBDC가 모든 경제 주체에게 현금과 같이 안전한 지급 수단이면서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조건부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금이 가지지 못한 기능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CBDC 도입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CBDC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주요국들을 보면요. 효율화된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미 보유한 선진국은 거액결제용 CBDC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금융포용, 재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과 스웨덴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20년 초부터 선전, 수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가상환경에서 CBDC를 개발 테스트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CBDC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CBDC 모의 실험을 위한 기술적 검토 등을 진행하였고 CBDC 모의 실험 관련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CBDC 모의 실험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의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과 대금 결제 등의 기능도 실험해볼 계획입니다. 가상 실험을 해본다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렇게 지급결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운영자, 민간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발전 촉진자, 안전성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가 등장하고 빅테크 기업의 지급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지금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 서비스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이용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톡,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 보코노미였던 미국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 현황과 관련한 영상에서도 저희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조금 다뤘었거든요. 네트워크 효과가 데이터, 네트워크, 활동 간 선순환이 증폭되면서 사용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 경쟁이나 혁신 추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신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자인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은 네트워크 효과가 유발 가능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반면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방된 공공지급 결제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기술 표준과 규정을 마련해서 닫힌 네트워크가 아닌 열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요.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상호 운영성이란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과 규제의 호환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그리고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중앙은행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부에서 다뤘던 지급결제의 현재뿐만 아니라 오늘 다룬 지급결제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됐던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화해가는 지급결제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지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되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